제가 맡은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좀 분석할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자료 같은 걸 보내드리는데, 자료라는 게 숫자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서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 숫자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국어, 영어, 수학 중심으로 꼭 해야 되는 학습법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학습법에 관한 얘기도 조금 할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예습 차원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학생들에게 모평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모평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두 번째 꼭지에서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토타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문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쭉 점수대로 학교와 학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 2부 순서에 영화배우가 한번 나오실 텐데요. 영화배우가 나오셔가지고 수시나 이런 것들 쭉 설명해 드릴 텐데, 그분께서 입시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영화배우 닮으셨습니다. 이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그분께서 만드시고 지금까지 학원에서 여러 학생들을 상위권대학에 진학시킨 분이 만드셨으니까 믿을만한 데이터니까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묵평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응시자를 좀 볼까 해요. 응시라는 게 이제 시험 보는 아이들 숫자인데요. 저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대 하두였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6월 모평입니다.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202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50만 명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6월 모평을 기준으로. 올해 드디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50만 명 넘은 이유는 황금돼지죠. 저기 보시면 재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재학생들이 41만 명이고 재수생은 8만 9천 명인데 비율은 적죠. 이유는 뭐냐면 재학생들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재수생들도 한 1000명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재수생도 역대 최대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응시생 수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건, 재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리는 부분은 재수생들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4학년도 8만 명이었는데 조금 늘었죠? 작년에 8만 8천 명, 올해는 8만 9천 명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9월 모의평가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도 9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만 9월 모의평가 때는 보통 한 2만 명이 늡니다. 그리고 9월 모평이 끝난 다음에 수능으로 가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7만 명이 등장합니다. 저기에서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7만 명은 아마 지방에서 의대 다니고 있다가 학원 안 다니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한번 시험이나 볼까 그런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역대 최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9월에도 저기에 2만 명을 더하면 10만 명 넘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7만 명만 더해도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은 역대 최대 한 54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 인원수가 늘었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원수가 늘었다라는 건 등급을 얻기가 조금은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1등급이면 4등까지입니다. 그런데 200명의 1등급이면 8명까지니까 1등급의 인원수가 늘겠죠. 다시 말해서 등급 얻기가 쉬우면
최저 맞추기가 편해집니다. 최저 맞추기가 편해진다는 얘기는 수능에서 최저를 맞춰서 대학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시원서 잘 쓰셔야 됩니다. 수시원서 잘 쓰시고, 그러나 수시원서를 쓸 때 최저 없는 편하게 학교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아마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는 아닐 겁니다. 꼭 최저가 있는 학교가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학과일 겁니다. 그러면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수시 최저 충족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지만 저게 과연 그럴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아까 보셨듯이 재수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은 당연히 재수생이 강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느는데, 여기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예습하러 오신 학생들이나 어머님들께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재수생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나하고 똑같은 성적에 나하고 똑같이 옆에서 놀던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리 위로 재수생들이 들어옵니다. 나보다 실력이 좋았던 재수생들이 내 머리 위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10만 명 이상이. 그러면 나는 지금과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학원 다니고 똑같이 문제 풀어도 내 위로 아이들이 올라오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등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은 역시 재수생 들어오니까 나는 안 되나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 교육정보모의고사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던 아이들이 2등급 받고 3등급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요. 나름 열심히 한 겁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런데 재수생들 들어오면 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등수는 떨어지는 거고 등급도 안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최저 맞춰서 그나마 편하게 대학 가고 싶으시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시생 수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최대의 화두입니다. 치킨런도 아니고요. 사탕런이랍니다. 참 말 잘 만듭니다. 화성침공도 아니고 이과침공, 이런 것도 참 말 잘 만듭니다. 사탐런. 이과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한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저게 작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올해 어느 정도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숫자를 좀 볼 겁니다. 오늘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숫자를 보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할지, 그걸 공부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 됩니다. 2024학년도 거의 1대1이죠. 네. 그런데 2025학년도부터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도 조금 늘었는데 올해는 이게 6월 목평에 신청한 숫자입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얘기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거의 1.5배입니다. 문제는 저 1.5배가 9월과 그리고 수능 때가 되면 2대1이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과탐을 하다가 과탐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점수가 안 나오고 대학에서도 과탐을 안 하고 사탐을 해도 우리는 자연계 뽑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우리 아이는 뭐 해야 될지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과연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이거 내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과연 누가 바꿀까요?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꾸는 아이들은 보통 누가 바꿉니까? 과탐에서 성적이 안 나와서 4등급 이상을 못 넘어가 본 학생들, 아니면 약한 3등급,
이 아이들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될 것 같고 사탐은 과탐의 절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절반입니다. 공부량도 절반입니다. 개념책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꿔볼까? 등급이 나온다니까. 그런 아이들이 바꿉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탐 선택자들에게는 저게 만약에 바꿨다고 치면 4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온 아이들이 만약에 과탐 선택자가 사탐으로 바꿨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응시자수가 줄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시자수가 늘면 등급받기가 편하잖아요. 이건 반대인 거예요. 과탐의 응시자수가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한 1.5대 1 정도로 적어요. 적다는 얘기는 과탐 응시하는 인원수가 줄었으니까 등급이 안 나옵니다. 등급이 안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내 발밑에 있던 아이들이 사라지는 경우, 그럼 나는 밑으로 떨어지죠. 아까는 재수생들이 들어오니까 내 머리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거 반대인 거예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밑에 있던 애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 과탐 선택한 학생들은 사탐으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좀 이따가 보여드릴 자료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과탐 열심히 공부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비록 등급이 나오긴 힘들지만 좋은 대학 쉽게 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과탐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여간 과탐 인원수는 줄어서 등급 나오는 게 조금 불편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탐 아이들은요? 사탐 아이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항상 1등급 나오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항상 1등급 나오고 성적 잘 나오던 아이들은요, 저기 과탐에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넘어오는데 얘들이 1등급 되면 어떡하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등급이었던 학생들이 사탐으로 바꿔요. 근데 걔들은 0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탐을 안 했던 애들이에요. 0에서 시작하는 애들이 넘어왔는데 1등급을 위협한다?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탐 상위권이었던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거 걱정할 바에 차라리 한 문제라도 쟤보다 더 맞추자. 그래서 사탐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기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가 뚱뚱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배불러해. 여기가 뚱뚱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상위권 1등급 받는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탐 아이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성적이 잘 나오는 사탐 아이들에게는. 반대로 넘어오는 아이들은 그렇게 베들레헴에 배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 사탐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탐으로 넘어왔을 때 소위 아이들 말로 실력 깡패 넘어와서 1등급 받으면 어떡하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원에 있는 아이 중에 작년에 과탐이었다가 올해 사회문화로 바꿨어요. 사회문화로 많이 바꿉니다. 아이들이 도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과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평에서 50점 맞았어요.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소수라고. 그리고 그 아이는 열심히 했겠죠. 사탐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할 때 그 아이는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리고 요거 멸망이라고 써놨습니다. 저거는 재작년인가 윤리와 사상 만점자가 6%였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에요. 만약에 시험이 그렇게 쉽게 나와버리면 다 맞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 틀려도 망하는 거죠. 그걸 애들이 멸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저거는 우리 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시험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내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어렵게 낼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과목이 너무 쉽게 나왔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쉽게 나왔으면 한탄할 일이 아니고 맞으면 되잖아요. 다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탐구는
여기 재수생들도 있고 재학생들도 있고 고1 학생들도 있을 텐데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탐구에서 가장 강한 집단도 역시 재수생입니다. 자, 사탐론은 이렇습니다. 그럼 과목별로 좀 볼 겁니다. 과목별로 국어 난이도 분석을 좀 할 텐데요. 지금도 점수를 좀 보여드리고 숫자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이라는 얘기는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의 표준점수 6월 모평이 132점이고 엄내 표준점수가 134점입니다. 저 표준점수 100점의 표준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저게 난이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표준점수라고 하는 것은 전국 평균에서 내 점수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를 알려주는 점수입니다. 전국 평균이 50점이다. 근데 나는 그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 그럼 표준점수가 150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전국 평균이 낮으면 시험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표점이 올라갑니다. 전국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는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험은 쭉 보시면 132점이었는데 작년도 수능이 136점이었으니까 작년 수능보다 화작은 쉬웠던 거예요. 작년 9월보다는 어려웠는데 작년 6월보다는 쉬웠던 그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엄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웠고 한두 문제 쉬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고 6월에 비해서는 많이 쉬웠고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표점 나중에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9월 모평이 됐든 교육청 모의고사가 됐든 등급만 보지 마시고요. 최고점의 표점이 몇 점이야?를 확인해 보시면 이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우리 아이에게 잔소리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최고점의 만점은 난이도를 결정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지금부터는 국어 공부에 관해서 조금 얘기할 텐데요. 오답률을 잠깐 봅니다. 이 오답률은 화작과 엄매 선택자 기준이고 EBS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EBS에 있는 자료를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EBS에 가면 오답률 15위 그래서 15개를 이렇게 보여줘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린 걸. 여기에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순입니다. 1등부터 제일 어려웠던 문제부터 15등까지인데 저기 화작 선택자 기준 보면 8위가 있죠. 8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 11위가 있죠. 11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 그리고 이건 제 기억으로는요. 역대 선택 과목 생겼을 때 1위로 37번이 나온 역사가 없었습니다. 저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국어가 1번부터 17번까지 독서고요. 18번부터 34번까지 문학입니다. 그리고 그 뒤가 선택 과목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선택 과목을 먼저 풉니다. 왜? 틀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빨리 풀고 문학과 독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애들 문제 풀다가 멘붕 많이 왔습니다. 저기 엄매 선택자 1위가 37번이에요. 저거 엄매입니다. 저기서 멘탈 갈린 애들 많아요. 멘탈 아이들 말로 털린 애들 많아요. 보통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풀 때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온 아이들은 평균 12분 걸립니다. 그런데 문제를 푸는데 선택 과목인데 왜 20분이 넘어갔지? 그때부터 애들은 멘붕이고 멘탈이 털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올해 6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고 해야 될 거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1번을 선택한 비율 나옵니다. 2번 선택한 비율도 나오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여기 보시면 30.7%가 오답인 2번을 골랐습니다.
22.9%가 오답인 3번을 골랐습니다. 얘들이 뭡니까?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이 시험 누가 냈습니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냈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매력적인 오답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왜 정답만 공부합니까? 매력적인 오답도 공부하셔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학습 방향입니다. 앞으로 공부해야 될 학습 방향.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선택 과목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엄매나 화작 선택 과목을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왜? 안 틀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조금 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엄매가 또는 화작이 대학을 가게 만들기도 하고 못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선택 과목 공부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 안 걸립니다. 보통 아이들이 문제 풀 때 15분이나 20분 걸려서 문제 푸니까 평소에 국어 공부할 때도 문학 공부하기 전에 15분 하고 독서 공부하기 전에 15분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80분 동안 국어 문제를 푸는데 페이지 수로 16페이지를 풉니다. 8장입니다. 무지하게 깁니다.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됩니다.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데 누가 나에게 시간을 더 주진 않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나눠 쓰느냐 그게 문제인데 아이들은 그게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재학생들. 평소에 시험 보다가 어렵다 넘어가는 연습도 평소에 해야 되고요. 엄매 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이 문제는 넘어가야 되겠네. 넘어가는 것도 평소에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 배분 연습하는 것도 평소에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죠? 매력적인 오답은 반드시 분석하셔야 돼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까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요. 주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의제기를 받습니다. 문항의 이의제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 문제 이상해요, 이 문제 이상해요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걸 반드시 답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 이상 없습니다. 이 문제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냥 통상 무미건조하게 이상 없음 이렇게 될지도 하지만 설명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들어진 해설지예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해설지 만듭니까? 안 만들잖아요. EBS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드는 해설지가 이의제기에서 달아놓은 설명입니다. 그런 것도 인터넷에 찾으면 다 있습니다. 찾아서 공부하시면 좀 더 밀도 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학 난이도 분석. 아까 난이도 분석은 표점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100점 만점에 표점이 몇 점이냐가 쉽고 어렵고를 결정합니다. 보통 어려운 시험은 만점이 150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시험이에요. 3년 전인가요? 국어 표점, 수능에서 표점 만점 151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수학 못 보고 국어 잘 봐서 대학 가는 애들 많습니다. 자, 6월과 작년 수능 9월, 6월. 표점 만점입니다. 표점 만점이니까 비교해 보시면 화통은 141점이니까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화통 선택한 아이들은 어려웠던 시험 맞습니다. 나만 못 본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못 봤어요. 어려웠으니까. 미적 145점이고 작년에 140점이니까 역시 작년 수능보다 좀 어려웠습니다. 기하 143, 139. 자, 작년 수능보다 올해 6월은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쪽 가보시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작년에 애들 꿀었습니다. 미적 선택한 애들 152점이 저 정도면요 정말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올해 난이도는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 수학 과목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과목이잖아요. 그죠? 애들이 정말 사랑하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수학 잘하면 공부 잘한 거예요. 수학 안 나오면 점수 안 나오면 성적 안 나온 거고 공부 못하는 거예요. 수학 너 갖고 싶다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욕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수학 과목에 대한 욕심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점수 잘 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점수 잘 받으면 대학 가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려면 실력을 많이 높였어야 되는데 실력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욕심만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벌어집니다. 오답률 좀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학은 22번까지가 공통입니다. 11문제 수원과 수투 공통이고요. 그 다음 8문제가 확통, 기하, 미적, 선택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오답률에도 역시 EBS에 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공통 과목의 오답률이 증가했습니다. 수원, 수투의 오답률이 증가했다고. 문항수는 이렇게 됩니다. 8, 9, 12, 13, 14. 근데 저 8, 9, 12, 13, 14가 왜 여기다가 뽑아놨냐면요. 애들이 안 틀리는 문제예요. 보통 8번, 9번, 12번은요. 애들 예상 밖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설마 저거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틀렸어. 애들이 멘탈 터지고 멘탈이 지진났다는 게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선택 과목에서 미적이나 기하 정답률 50% 이하인 문제는 딱 2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려웠던 문제가 2문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애들은 다 어디서 틀렸습니까? 저기서 다 틀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뭐 공부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6월 모평은요. 전범위 아니었습니다. 9월 모평이 돼야 전범위가 나옵니다. 6월 모평에서는 앞으로 공통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학생들은 이거 잘 봐야 돼요. 왜? 내가 본 시험인데 나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틀렸어요. 걔들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은 상대평가라면서요. 걔들하고는 다르게 공부해야죠. 다르게 공부해서 걔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선택 과목도 중요하지만 수원, 수투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기.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8번, 9번 이런 거. 저게 기본기죠. 계산력. 2년 전인가요? 지금은 아닌데 그때 누가 킬러 문제 배제고 그런 얘기 하는 바람에 킬러 문제가 빠지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계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킬러 문제처럼 어려운 걸 고민하고 발상하고 이게 아니고요. 계산을, 아이들 말로는 더럽다라는 계산을 길게 해야 되는 문제를 냈다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수원, 수투에서 어려운 계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긴 계산을 평소에 안 해봤으니까 시험 당일날 갑자기 긴 계산 연습하고 시험은요, 내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저 연습 많이 합니다. 그리고요, 저거는 어제 상담한 학생 때문에 써놨습니다. 그 학생은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너 갖고 싶다. 수학에 자신 있었고, 수학을 너무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학을 잘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시험을 보면서 시험 전체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 시험 못 보면 시험 망하는데, 아니 수학만 망하는 거예요. 망해도. 왜 전체 시험을 수학에다가 몰빵합니까? 독립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시험 문제 풀다가 안 풀리네? 넘어가야지. 괜찮아. 이번에는 96점이 최상인가 봐. 이런 훈련도 평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한 문제 잡고 연구합니다. 연구는 대학 가서 하세요. 지금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넘어가는 연습도 평소에 하셔야 되고 계산하는 연습도 평소에 하셔야 되고 수학은 수학일 뿐입니다. 수학 한 과목만 어려운 것 뿐입니다.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평소에 저 연습도 많이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틀릴 문제는 틀리시라고요. 30번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22번 자신있게 풀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100분 동안 30문제 푸는 게 아니고 100분 동안 28문제 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빨리 풀고 실수도 하고 틀릴 건 틀립니까?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오죠. 평소에 풀 수 있는 문제 찾아서 빨리 정확하게 푸는 연습, 그리고 시간이 남았다 도전하는 연습, 그게 자세입니다. 영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작년 6월달에 애들 많이 울었습니다. 전국에서 1등급이 1.4%. 대단했죠? 9월에 10.94%고 수능 때는 6%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번 6월 수능은 6월 모평은요, 제가 볼 때는 작년 9월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쉬웠습니다. 한 1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는요, 제가 영어 선생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쟤는 앞으로 공부의 전체 밸런스를 좌우하는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6월달에 1.47%가 나왔습니다. 그럼 평소에 영어 잘하는 애들이 뜨거 했겠죠. 평소에는 공부 안 해도 영어 1등급이 나왔는데 6월 모평을 봤더니 갑자기 1등급이 아니고 3등급이 떠버린 거예요. 그럼 걔가 무슨 생각할까요? 영어 해야 되나 보네? 그럼 영어 하는 거예요. 애들은 단순해요. 점수 안 나오면 해요. 영어를 한다는 얘기는 그 시간에 수학을 했어야 되는데 영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따라서 영어는 한국사 아닙니다.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는 상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자주 하시면 돼요. 자주 해서 내가 1등급이 나오면 항상 1등급 나오게 유지하시면 되고요. 1등급이 안 나왔으면 한두 문제 더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부족하면 1시간 반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학습 방향입니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7시간 공부한다고 영어 성적 안 나옵니다. 대신에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성적 나와요. 모든 언어 과목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라는 얘기는 갑자기 영어 1.4%니까 영어 공부한다. 그럼 다른 과목의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풍선 효과 나타나니까 꾸준히 평소에도 영어를 해주시는 게 좋단 말씀이고요. 그 다음 지금부터 해둬야 됩니다. 9월 모평 때까지는 수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수학 공부는 안 끝나요. 그때도 탐구는 안 끝나요. 영어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현재도 영어는 공부에서 우선순위로 뒤로 밀립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매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요, 상대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과목입니다. 영어 선생님입니다. 등수가 정해져 있는 게 1등급, 2등급이잖아요. 영어는 만약에 시험 본 아이들이 50만 명이 다 90점 넘잖아요. 다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해서 1등급 맞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최저를 맞출 때 영어는 효자입니다. 영어 1등급 나오면 나머지 가지고 최저 맞추기가 너무 편해집니다. 영어 공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구는요. 이게 좀 있으면 영화배우 나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영화배우께서 7개 기관인가를 다 도와셔가지고 평균을 내셔가지고 만들어주신 거 보시면 표점 만점이 이렇게 돼요. 근데 사회문화 67점, 나머지 70점 다 넘었잖아요. 근데 사회문화가 67점이라는 얘기는 사탐 중에 사회문화가 이번에 가장 쉬웠다. 이과 애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도 사회문화, 그 다음은 지리 과목, 그렇게 되는데 하여간 이번 사회문화가 가장 쉬웠고요. 나머지는 70점대입니다. 그리고요 75점, 76점 저거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보통 수능에서 적정 정도의 난이도다 그러면 표점이 69점에서 70점 정도 나와요. 근데 77점, 75점 이상 넘어가잖아요. 정말 어려웠던 시험 문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넘어오시는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냈는지는 몰라도 이번 시험은 어려웠습니다. 사탐대요. 9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50점 맞을 각오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남들 틀리는 거 나는 맞추면 되는 거고요. 쉽게 나오면 나는 50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어렵게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탐입니다.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66점짜리가 하나 보입니다. 물립니다. 가장 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2부에서 나오는 영어배우께서 역시 마찬가지 다 조사하셔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과탐도 마찬가지죠. 여기 혹시 조금 전에 우리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확통의 표점 만점이 몇 점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141점입니다. 만약에 탐구를 선택했는데 표점이 77점짜리를 두 개 했는데 두 개 다 맞았어요. 그럼 몇 점 됩니까? 수학 다 맞은 것보다 탐구 2개 다 맞은 게 더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과탐은 탐구 때문에 대학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점수상 대학 갈 수 있게 만드는 과목. 선택과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제 학생들은요 아직까지도 선택을 못한 학생들 많습니다. 시험 볼 때마다 바뀝니다. 역시 나는 지구과학은 아닌가 봐. 지구과학하고 지리하고 비슷하다는데 지구과학이니까 세계지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걸 또 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9월 모평 보고 수능 가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명하게 선택하는 건데 내가 공부해서 잘 나올 걸 같은 걸 공부하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고요. 점수 나올 과목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하는 건 대학 가서 하세요. 대학 가기 전에는 점수 나오는 과목 하시고요. 선생님 작년에 생윤이 어렵게 나왔다는데요. 그건 작년 얘기죠. 올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작년에 생윤은 표점이 77점인가 그랬어요. 재작년에가 6%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었는데 작년이 77점 정말 어렵게 나왔던 과목이 생깁니다. 과목 간의 윤리는 따지지 마시고요. 그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할 일입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공부하기 편한 과목 그런 과목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일 편하고 쉽게 가는 대학은 없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괜히 상위권 대학이 아닙니다. 왜냐? 아까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입니다. 2025학년도 자연계열 탐구 조합 현황입니다. 합격자입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조사했답니다. 이렇게 됩니다. 과탐과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이 연대에서 92%입니다. 과탐하고 사회를 선택한 애들이 사탐을 선택한 애들은 2%. 건국대는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사탐과 과탐을 한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맨 마지막 서울과기대 7%입니다. 가산점이 많은 학교일수록 사탐론은 줄어듭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지? 거기 가산점 있나? 고민해 보셔야죠. 가산점 몇 프로지? 가산점 받았을 때 몇 점 정도 차이 나고 몇 문제를 더 맞춰야지?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맞죠. 사탐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세요. 대신에 넘어가시면 만점 받을 각오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점수상으로 한 7% 정도의 가산점이 있으면 한 3문제 정도 차이 납니다. 과탐과 5%면 한 2문제 정도 차이 납니다. 그거 더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모평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학생들이 해야 될 일, 냉정해서 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때 기분 나빴잖아요. 채점할 때 기분 나빴잖아요. 냉정하게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그 위치가 현재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니까. 그리고 그 위치에서 몇 문제를 더 맞아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반성을 하죠. 반성을 해야 새로운 계획을 짜죠.
현명한 의사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택 과목을 확정 지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도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화작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엄매로 바꿀게요. 그러면 엄매로 바꿔서 엄매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를 더 해야 되잖아요. 남은 시간이 이제 별로 없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저희 학원에서 시험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매일 강조합니다. 시험을 복귀해라. 시험을 복귀하라는 얘기는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갑자기 답이 뿅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답은 3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잘못돼서 틀린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사고의 과정을, 문제풀이 과정을 기록해둬야 된다고요. 왜? 기억은 오용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1시간만 지나도 까먹지 않습니다. 화풍의 표준 만점 몇 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까먹기 전에 써놓으셔야 된다고. 기록으로 남겨둬야죠. 기록으로 남겨둬야 다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에라도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앉아서 너 시험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 푸는지 한번 해봐. 지금은 기억 거의 안 날 거예요. 그래도 기억해내려고 노력해보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 실수했네. 여기서 실수했네. 그럼 다음에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할 거야.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리 분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넘어가는 문제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건 옆에서 안 해줍니다. 내가 시험 보면서 해야 돼요. 내가 시험 보면서 이건 넘어갈 문제라고 판단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넘어가지 못했네? 적어놔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그런 문제 생기면 넘어가죠. 가장 중요한, 저거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점수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은 채점하면서 이미 현타가 왔습니다. 채점하면서 이미 풀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시험 봤다며. 당연히 시험 봤지요. 절대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실사례입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엄마 생각은 안 됩니다. 부모님 생각은 안 됩니다. 근데 엄마의 눈물 흘리는 모습보다는 엄마가 짜증내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럼 문제 못 풀어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포토타임입니다. 쭉 찍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건 100분위 기준입니다. 괜히 이럴 땐 앞으로 서고 싶은데 제가 비켜는 드리겠습니다. 이물질이 끼면 안 되니까. 자, 100분위 기준입니다. 100분위 기준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저쪽에 있는 게 100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문과입니다. 문과. 인문 계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아직 죄송합니다. 찍으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찍으세요? 아직 아닙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저기 285.5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쭉 그어놓고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100분이 285라고 돼 있습니다. 100분이 285를 제가 따로 그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게 평균 95예요. 저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숫자 기억 가물가물 하잖아요. 기억 잘 안 나잖아요. 등급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등급으로 기억하시면 편할까봐. 그래서 그어드렸습니다. 100분이 95라는 얘기는 세 과목을 2등급 맞은 거예요. 100분이 95부터 2등급이니까. 대신에 아이디어한 얘기로 높은 2등급인 거예요. 올 2등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 2등급인데 세 과목 모두 100분위가 95, 95, 9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선이 285라고. 우리 아이의 등급 2등급이야. 100분위 봤더니 95, 95, 95. 평균 100분위가 95야. 그러면 285니까 이 정도는 가겠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0분위. 조금 전에 학교가 어디였는지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거 사진을 쭉 찍으시잖아요. 우리 아이의 현재 점수에 맞는 거기만 찍지 마시고요. 그 위도 찍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애들인데 물어보세요. 너 저기 실수 몇 문제 했니? 실수 몇 문제 했는데? 야, 실수 안 했으면 서울대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수 안 하면 서울대 갈래가 실수해서 서울대 못 갔잖아요. 넌 실수만 잡으면 돼. 얘가 목표의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위에 할 때도 좀 찍어두세요. 그리고 줄이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가 100분이 267이고 평균 100분이 89입니다. 89가 뭐죠? 2등급 끝이에요. 그러니까 5월 2등급인데 5월 2등급의 100분위가 267이다. 그러면 2등급 마지막으로 끝에 있는 2등급을 맞았을 때 갈 수 있는 학교. 영어배우께서 전년도 입학 기준을 가지고 만드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게 적용될 거라고는 장담 못하지만 참고 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줄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가 100분이 249고 100분이 249면 평균 100분이 83 정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등급으로 따졌을 때 평균 2.5등급. 등급으로 평균 2.5등급을 맞으면 이 정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시 기준입니다. 자, 아까 높은 2등급이었을 때 어디였는지, 그리고 끄트머리 2등급이었을 때 어디였는지, 그리고 2.5등급이었을 때 어디였는지 기준을 정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자연계 나옵니다.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는 뭐 줄이 조금 있다 나오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점수가 벌써 98 막 이렇게 되죠. 저거 나누기 3 하면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여기서 또 아까 100분이 95가 몇 점이었죠? 네, 어머님들은 빨리 수능을 보는 걸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아직 안 나오죠? 높은 2등급 100분이 95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거의 메디칼 나오죠 지금? 쭉 메디컬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아, 메디칼은 2등급 뜨는 순간 안 되나 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아, 나왔습니다. 그죠? 조기가 100분이 285로 평균 95. 그러니까 최상위 2등급 최상위 맞았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쭉 뜨기 시작합니다. 여기 서울대도 있습니다. 서울대도 여기 있습니다. 이과라 그렇습니다. 이과라. 그러면 또 우리 100분이 평균 89를 찾으러 가셔야 되겠죠. 쭉 찍어보시면 됩니다. 서성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한양대고요. 나온 거 같죠? 여기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100분이 89로 해서 2등급 끝에 걸렸을 때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100분이 83, 2.5등급이었을 때 어디를 갈지. 그렇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가 2.5등급을 맞았을 때 갈 수 있는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중심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수는 학생입니다. 선수가 가서 시험 보는데 학생은 기가 살아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거봐! 너 잘못하면 대학 못 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너 봤지? 이 하시면 안 된다고. 야, 대학 가기 정말 힘들다. 너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도 안 돼요. 고생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학생입니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제자리입니다. 왜 제자리인지 알죠? 내 머리 위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죽을 듯이 해야 올라갑니다. 학생들은 저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대학 못 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무한 신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매번 부모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수능 시험 보러 갈 때 아이 귀에다 대고 파이팅!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평소에 파이팅 많이 해주셔야지, 시험 보러 들어가는 뒷곡자에 대고 파이팅 하면 애는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것으로서 제가 준비한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요. 가지고 오신 차량 아까 번호 밖에 적으셨잖아요. 근데 인식이 안 되는 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대인데 불러드릴 테니까 내 차 번호랑 비슷하다 하는 말씀 주십시오. 하나는 56 9425 56 9425 비슷한 차량 난 넌데 언데 이런 거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또 한 대는요 356 9205 학생이 혹시 갖고 왔나 차를? 어머니 말고 학생 중에도 갖고 왔으면 얘기해도 돼요. 없으세요? 네, 계시군요. 네. 관심을 이제 네, 그러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부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부가 있는데 2부 전에 아까 예고드린 것처럼 학생 연사 1명 그리고 또 학부모 연사 1분 이렇게 2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요. 일단 구성은 이렇습니다. 학생은 현역으로 그리고 수시로 원하는 대학을 간 학생이고요. 그리고 학부모 연사님의 아들은 저희 시그니처 재수종합반에서 재수를 했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경우예요. 아까 그 차 갖고 계신 분들이었나요? 학생들 아마 수업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2 학생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 친구들 작년 이맘때 그 심정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학생 내지는 또 어머님들의 심정하고